이제는 우리가 살아왔었던 평화로운 세계는 끝난 걸까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규모 공격을 감행을 했고요. 또 이란도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들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지금 미사일 공격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영상을 여러 개 준비를 해 놨었어요. 그래서 차례대로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게 워낙에 큰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먼저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일어난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지 요약을 좀 해달라라는 요구가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에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서요. 혹시라도 바뀐 내용이 있다거나 하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또 많은 분들이 보고 참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차로 좀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13일 새벽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하는 일이 있었죠. 200대 이상의 전투기를 동원을 했고, 그리고 100여 개의 목표물에 약 330개가 넘는 폭탄 등을 투하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란의 핵시설도 지금 피해를 입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란의 정부군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이란 핵과학자들이 대거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밀 타격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사진들이 공개가 됐죠.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리고 반드시 응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역시 드론에 의한 공격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새벽 탄도미사일을 이용을 해서 텔아비브와 그 인근 지역을 공격했다라는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드론 공격은 거의 다 막아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대신에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아이언돔이 다 막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부가 텔아비브에 떨어졌고 그로 인해서 부상자가 35명이 넘는다라는 뉴스가 들어와 있고요. 이 상황이 어떻게 더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텔아비브가 공격을 당했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공격한 곳들을 보면은 테헤란 같은 경우는 혁명수비대 사령부라든지 또 주요 인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격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는 나탄즈라든지 이스파한이라든지 이런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곳들을 주로 공격을 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 IAEA에서는 나탄즈 지역에서 방사능 물질이 지금 유출되고 있다라는 조금은 무시무시한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탄야후 총리가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워낙에 강경 보수 인물이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또 뜻을 내비치기도 했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지금 네탄야후 내각이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떤 국내적인 정치를 좀 무마하기 위한 그런 행보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정치 스케줄이 워낙에 긴박하게 돌아갔던 일도 있고 또 미국발 관세 문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를 놓쳐서 그렇지 5월 말부터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6월 11일 미국이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외교관들 중에서 핵심 인력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른 곳으로 대피하라는 권고를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외신에서는 거의 공공연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느낌을 지울 수는 없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이란은 왜 이렇게 앙숙 관계일까? 중동 지역 얘기를 하면 시아파 종주국 이란 그리고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 사이가 안 좋다라는 정도 이야기를 많이 듣기는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의 행보는 이란하고 관계를 조금 좋게 가져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가장 앙숙이고 사이가 안 좋은 국가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되겠죠. 사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예전에는 사이가 좋았어요.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이란도 굉장히 미국하고 친한 나라였었죠. 근데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게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두 나라의 관계가 일단 급격하게 악화됐고요. 그리고 이란은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또 중동 지역에서 몰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지리적으로 이스라엘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란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든지 하는 것을 맡아서 했었던 이란의 프록시들이 있었죠. 헤즈볼라를 비롯해서 하마스도 이란의 지원을 받았고 또 주변국인 시리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보호를 하기 위해서 재래식 전력도 굉장히 많이 늘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란이 핵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그동안 핵무기를 가지고 비대칭 전력을 이용을 해서 자신을 보호해왔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던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란은 언제부터 핵을 개발했냐? 사실 이란이 핵 관련된 연구를 시작한 것은 1950년대부터입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또 당시의 핵 프로그램은 원자력 에너지라든지 과학 연구라든지 이런 쪽이었지 핵무기 개발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1968년에 NPT에 가입을 하기도 했죠. 근데 다시 한번 이슬람 혁명이 생기고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는데요. 특히나 1980년대에 이라크하고 전쟁을 하면서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당연히 미국이 그걸 눈치를 챘고요. 1990년대에 이란에 대해서 더 강한 제재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라고 들통이 난 것이 2002년입니다. 당시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북한, 그리고 이란을 두고서 악의 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저지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 그러면서 나왔던 것이 2015년에 이란과의 핵 합의였습니다. JCPOA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과 이란을 포함하고 그리고 유엔의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플러스 독일까지 해서 핵 합의를 이뤄냈던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고 2018년에 미국이 이것을 일방적으로 탈퇴를 하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 사실은 이란과 핵 합의를 위해서 우리 한번 만나자라는 서한을 3월 7일에 보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적혀 있었던 요구사항 중 하나가 60일 안에 결론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어쨌든 4월 12일 미국과 이란이 오만을 끼고 첫 핵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양측의 의견의 간극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전체로 합의에 이르질 못하죠. 5차 핵 협상까지 이루어졌는데 별 소득이 없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 일요일 6월 15일에 제6차 핵 합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하긴 어려워 보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격을 한 것이 4월 12일 첫 핵 협상이 있고 나서 60일이 지난 바로 다음이네요. 그러면 왜 지금 공격을 한 것인가? 이번 공격 후에 나온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기사를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이 꽤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무서운 정보력을 이용을 해서 이란 내에 침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란 내에 이스라엘의 드론 기지를 세우고 또 이란의 주요 군사시설이라든지 공공기지를 아주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란의 주요 군 인사들, 과학자들의 동선이나 행동 반경까지도 완전히 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몇 개월 안에 이루어졌던 게 아니고요.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엔 그렇게 차근차근 수년 동안 준비해 왔었던 그 마지막 계획의 단계를 실행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지금이냐? 먼저 첫 번째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키워놓은 프록시들이 지금 현재 힘을 전혀 못 쓰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은 어찌 보면 2023년 10월 7일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가자 지구를 침공을 했죠. 그동안 이스라엘이 국제사회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침공을 했고 지금은 가자 지구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하마스는 사실상 지금 수뇌부도 잃고 어찌 보면은 지하 조직으로 전락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미약해졌고요. 이란 프록시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라고 알려져 있었던 헤즈볼라 역시 이스라엘에 의해서 굉장히 힘이 빠진 상태죠. 수장이었던 나스랄라를 비롯한 지도부가 거의 다 몰살된 상태고요. 지금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알력과 분열이 있어서 갈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면에서도 엄청나게 헤즈볼라가 약해졌는데요. 거기에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것도 한몫을 합니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도 친이란 정권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란에서 레바논의 헤즈볼라로 이어지는 무기라든지 여러 가지 보급로 역할을 해왔었던 것이 시리아였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정말 갑작스럽게 이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전복됐죠.
그러면서 새로 들어선 정권은 사실 서구하고 손을 좀 잡으려는 모양새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경 지역도 아주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로를 통해서 이란으로부터 전달되어 오던 여러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끊겼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프락시인 예멘의 후티 반군도 지난 3월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란을 도와주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좀 더 큰 강대국, 러시아, 중국, 이 두 나라는 지금 자기 코가 석자죠. 무엇보다도 이란 자체가 굉장히 힘든다는 겁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경제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경제가 최악이다. 이 이야기는 두 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군사적으로도 지난해 이스라엘로부터 받은 공격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이 이란의 방공망 그리고 미사일 생산 기지를 굉장히 맹폭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S-300 같은 방공망 시스템이 무너졌고 아직 이걸 복구를 못했다라고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해볼 때 이스라엘이나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이게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의 창문이 열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미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야 라고 제가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원고를 썼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전에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란한테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빨리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직접 개입을 할 것이냐? 글쎄요. 미국이나 미군이 직접적인 공격을 받거나 혹은 타격을 받지 않는 이상 별로 개입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스라엘한테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도움은 주겠지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최종 목표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란의 핵시설들을 모두 파괴를 하고 관련된 과학자들을 제거하는 것, 거기가 이제 종착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벌써 공격을 한 여러 양상을 본다면 그거보다는 조금 넓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최종 목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레짐 체인지를 원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에 쳐들어가서 지상전을 벌이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이란 내에서 굉장한 혼란이 있을 것이고 또 권력 공백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란 내부에서 이란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들고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작년에도 그랬고 요번에도 그랬고 연설을 하면서 이란 국민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도 꼭 담았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란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란도 허약하고 도와줄 수 있는 세력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리고 사실 지난해도 그렇고 이번 공격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그래도 이란이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허세였나? 라고 싶을 정도로 조금 쉽게 무너지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이란이 이스라엘에 공격을 하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이란 쪽에 퍼부었던 공격에 비하면은 그렇게 치명적이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한간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출렁거리게 될 거고 다른 국가들에게 압박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한 적도 없을 거예요. 이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란이 이걸 다 봉쇄를 할 수가 없는 게 이 호르무즈 해협의 상당 부분은 오만의 영해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가는 것이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이란으로 들어오는 생필품들도 있거든요. 또 여기를 통해서 이란의 석유가 수출이 되기도 하는데 그 석유를 가장 많이 사가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물론 수송선들을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상당히 불만을 표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쉽진 않다라는 것이 또 전문가들의 견해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은 무슨 옵션이 있는가? 결국에는 미국이 중재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가 했었던 인터뷰가 나름 화제가 됐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팔레스타인의 국가 수립을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 정책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국가 해법을 이제는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백악관 측에서는 이것을 두고 이거는 단순히 허커비 대사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라고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두 국가 해법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중동의 상황이 우리가 조금 익숙했었던, 상상이 가능했었던 어떤 그 지점을 넘어서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게 과연 중동에만 국한된 것인가 라는 불안한 생각도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었던 나름 평온한 세계는 끝이 나는 게 아닌가 라는 두려움도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상황, 저도 면밀하게 지켜보고 또 여러분께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